쿵! 둔탁한 소리가 리비뇨 스노우파크를 관통했습니다. 17세 소녀의 몸이 하프파이프 한가운데로 떨어졌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의료진이 달려들었어요. 노란색 조끼를 입은 스태프 3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들것이 대기했어요. 전광판에 세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DNS. 기권.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날 밀라노의 눈발 속에서 벌어진 일은 25년간 올림픽을 취재해 온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크 데이비스입니다. MBC 스포츠에서 동계올림픽을 취재해 온 스포츠 캐스터예요. 54살 7번째 올림픽 현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드라마를 목격했죠. 하지만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만큼 기묘한 대회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올림픽 개막 직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 경기였습니다. 네덜란드의 베네마르스가 레인 체인지 구간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기록은 당당한 선두. 바로 그 찰나 중국의 렌즈원이 베네마르스의 스케이트 날을 걸었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은 베네마르스의 가속이 꺾였어요. 선두에서 5번째로 추락했습니다. 0.24초. 그 짧은 시간이 한 선수의 올림픽을 산산조각 냈어요. 심판진은 렌즈원에게 실격을 선언했지만 베네마르스의 꿈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재경기를 요청했어요. 홀로 빙판에 다시 섰지만 전력을 소진한 몸은 더 나빠진 기록만 남겼죠. 결승선을 지난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너지는 모습. 제 카메라가 그 장면을 고스란히 잡았습니다. 내 메달을 빼앗긴 거야. 100% 메달을 딸 수 있었어. 이건 정말 불공평해. 베네마르스의 절규가 믹서를 통해 전해졌어요.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반칙 논란으로 전 세계의 분노를 샀던 중국이 밀라노에서도 여전히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 분위기 최악이다. 저는 취재 노트에 그렇게 적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클로이 김의 올림픽 3연패, 2018년 평창 금메달, 2022년 베이징 금메달, 밀라노에서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면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 됩니다. 전설 숀 화이트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에요. 25년 취재의 경력 중 가장 큰 스토리가 될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클로이 김을 단순한 취재 대상 이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클로이의 아버지 김종진 씨, 1982년 22살에 한국을 떠난 이민자였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미국 땅을 밟은 사람이었죠. 딸에게 처음 스노보드를 태운 건 클로이가 4살 때였어요. 이베이에서 중고보드를 사서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재능이 있었습니다. 7살 때부터 대회에서 우승하기 시작했고 김종진 씨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의 꿈을 끝까지 밀어주겠다고. LA 집에서 매머드 마운틴 스키장까지 편도 523km, 왕복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주 오갔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클로이가 차 안에서 잠든 사이 운전대를 잡고 훈련시키고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스노보드로 뭘 하겠냐. 차라리 공부를 시켜라. 이민자 사회의 시선은 칼날 같았죠. 저는 그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을 떠난 아버지가 딸의 꿈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모습. 그게 제가 클로이 김의 3연패를 꼭 카메라에 담고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2월 11일 오후 6시 리비뇨 스노우파크에서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이 열렸습니다. 저는 2시간 전부터 현장에 도착해 있었어요. 클로이 김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죠. 예선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클로이 김은 첫 번째 런에서 86.5점을 받으며 여유롭게 통과했어요. 두 번째 기회는 아예 시도하지도 않았죠. 이미 결선 진출이 확정됐으니까요. 경기가 끝나고 결선 진출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12명이었어요. 일본 선수 2명,
스위스 선수 1명, 미국 선수 3명, 그리고 6번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가온, 대한민국, 17세, 한국에? 이름도 처음 듣네. 솔직히 별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예선 6번째 통과라는 건 결선에서 메달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니까요. 클로이만 잘 찍으면 돼. 저는 그렇게 메모하고 선수촌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클로이 김 인터뷰 일정을 잡아야 했거든요. 그때였어요. 독일 유니폼을 입은 선수 2명이 특정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캐나다 선수, 이탈리아 선수도 보였어요. 전부 같은 방향이었죠. 기자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5분쯤 걸었을까요? 선수들이 멈춰선 곳은 한국 선수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한 층에 있는 작은 라운지였어요. 문 앞에 태극기가 붙어 있었고 코리아 하우스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한국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양한 국가의 유니폼이 뒤섞여 있었죠. 밖으로 나오는 캐나다 쇼트트랙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25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손에 빨간 컵라면 용기를 들고 있었죠. 여기 자주 오세요? 네. 훈련 끝나면 여기서 간단히 먹어요. 우리 선수촌은 식당 시간 놓치면 자판기 과자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따뜻한 음식도 있고 24시간이라서요. 청년이 컵라면을 살짝 들어 보이며 웃었어요. 처음엔 한국 친구 따라왔다가 불닭볶음면 한번 먹어봤는데 완전히 중독됐어요. 이제 훈련 있는 날이면 여기 오는 게 루틴이 됐죠. 독일 봅슬레이 선수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 부럽죠? 우리는 2주째 똑같은 파스타만 먹는데 한숨 섞인 대답이었어요. 라운지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한쪽 벽면에 사발면, 즉석밥, 컵라면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냉장고에는 김치와 여러 반찬이 보였습니다. 전자레인지 3대, 정수기, 전기 포트, 테이블 4개의 선수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벽에는 태극기와 함께 응원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파이팅! 최선을 다해! 당신은 할 수 있다. 영어, 번역본도 함께요. 그때 라운지 구석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한국 트레이닝복을 입은 소녀가 즉석밥에 김치를 얹어 먹고 있었어요. 옆에 코치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뭔가 설명하고 있었죠. 아까 결선 진출자 명단에서 봤던 이름, 최가온.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어려 보였습니다. 올림픽 선수라기보다 고등학생 같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첫 올림픽이니 당연하겠죠. 저 아이가 결선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방해만 안 하면 되는데. 그렇게 메모를 하고 라운지를 나섰어요. 한국 선수촌 라운지. 24시간 운영. 즉석식 제공. 외국 선수들도 자유 출입.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와볼 것. 취재 노트 구석에 적어둔 메모.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틀 뒤 제가 전혀 다른 이유로 이곳을 다시 찾게 될 줄은요. 그리고 라운지에서 밥을 먹던 그 소녀가 제 커리어 최고의 기사를 안겨줄 줄은요. 2월 13일 새벽 3시 반. 리비뇨 스노우파크는 폭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2시간 전부터 현장에 나와 있었어요. 중계 장비를 점검하고 앵글을 확인했죠. 하지만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프파이프 위로 눈발이 거세게 흩날렸고 바람도 강했어요. 코스를 정비하는 스태프들의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이거 경기 제대로 될까? 옆에 있던 ESPN 카메라맨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어요. 25년간 동계올림픽을 취재했지만 이 정도 악천후는 드물었습니다. 하프파이프에서 눈은 변수 그 자체예요. 시야를 가리고 착지를 불안하게 만들고 공중에서 회전하다 내려올 때 어디가 바닥인지 판단을 흐리게 하거든요. 결선이 시작됐습니다. 12명의 선수가 출전했어요. 첫 번째 선수가 하프파이프에 올랐지만 두 번째 점프에서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완주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5번째 순서로 클로이 김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렌즈를 그녀에게 맞췄어요. 클로이 김은 출발선에서 잠시 멈춰 하프파이프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발에 세기를 가늠하는 듯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어요. 올림픽 한 달 전 스위스 훈련 중 왼쪽 어깨가 탈구되는 중상을 입었다는 걸요.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클로이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어깨 보조기를 착용한 채 하프파이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연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점프, 백사이드 900점, 깔끔한 착지. 두 번째 점프, 프론트 사이드 720점, 흔들림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점프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캡코크 1080점. 클로이 김의 시그니처 기술이에요. 여자부 최고 난도 기술로 꼽히는 트릭입니다. 어깨가 탈구됐던 선수가 이걸 꺼내든다고 공중에서 3바퀴, 부상을 안은 어깨로 회전축을 비틀어야 하는 기술이었어요. 보통 선수라면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착지, 흔들림 없이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 5번째까지 클로이 김은 거침없이 연결해 나갔어요. 부상을 안고도 폭설을 뚫고 최고 난도 기술까지 성공시킨 전설. 전광판에 숫자가 떴어요. 88점. 당연히 선두였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완주조차 못했으니까요. 역시 여제는 여제다. 감탄하며 그 장면을 본부로 보냈습니다. 6번째 선수도 넘어졌어요. 그리고 7번째 순서. 최가온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17세 한국 선수. 예선 6번째. 이틀 전 라운지에서 즉석밥을 먹던 그 소녀. 어차피 이 날씨에 완주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가온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점프. 스위치 백사이드 900점, 착지가 깔끔했어요. 오, 제법인데.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프. 더블 코크 1080점. 공중에서 3바퀴를 돌았어요. 높이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착지하는 순간이었어요. 내려오면서 보드가 슬로프 턱에 걸렸습니다. 립이라고 부르는 하프파이프 가장자리예요. 최가온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거꾸로 고꾸라졌어요. 머리부터 하프파이프에 처박혔습니다. 쿵! 얼음처럼 단단한 슬로프 위에 충돌하는 소리가 경기장 전체에 울렸어요. 최가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여전히 일어나지 못했어요. 관중석이 얼어붙었습니다. 비명 섞인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의료진이 슬로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들것이 준비됐어요. 25년간 현장을 누비며 체득한 감각이 말하고 있었어요. 동계 스포츠에서 이런 추락은 위험합니다. 특히 하프파이프는요. 공중에서 몇 미터를 날아올랐다가 떨어지는 종목이니까요. 그것도 머리부터 떨어졌습니다. 보드가 립에 걸리면서 거꾸로 고꾸라진 거예요. 전광판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DNS, 기권, 신호. 끝났구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선수가 2024년 허리 골절 수술 이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무리하면 선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순간 슬로프 아래에서는 격렬한 설득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코치가 급고 말렸습니다. 다리를 다쳤어. 이 상태로 보드를 타는 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최가온은 거부했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로 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코칭 스태프 사이를 뚫고 최가온에게 달려왔어요. 클로이 김이었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최가온의 어깨를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잊어버려. 너는 할 수 있어. 넌 정말 대단한 스노보더야. 그 한마디가 최가온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닿았습니다. DNS 표시가 사라졌어요. 몇 초 만에 화면에서 지워진 겁니다. 다시 앵글을 최가온에게 돌렸습니다. 슬로프 아래로 내려가는 소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검은색 보호대가 감겨 있었죠.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최악은 아닌 듯 했거든요. 하지만 점수는 냉정했습니다. 전광판에 10점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100점 만점에 10점. 사실상 최하점이었습니다. 12명 중 꼴찌. 이 날씨에 부상까지.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최가온의 뒷모습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어요. 2차론이 시작됐습니다. 폭설은 잦아들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공중 동작을 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진 거죠. 대부분의 선수가 점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클로이 김의 2차 런 차례가 왔어요. 이미 88점으로 선두를 확보한 상태. 수비적으로 나가도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로이 김은 역사를 쓰려 했어요. 연속 더블 코크 1080점. 여자 하프파이프 역사상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더블 코크 1080을 두 개 연달아 넣겠다는 거예요. 남자 선수들도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구성을 탈구된 어깨로 도전한 겁니다. 첫 번째 더블 코크 1080은 성공했어요. 관중석이 들썩였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더블 코크 1080점.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3바퀴를 돌았지만 착지 순간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넘어졌어요. 여자부 최초의 도전은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2차 런 점수 85.75점. 본인의 최고 기록인 88점에는 못 미쳤지만 여전히 압도적 선두였어요. 클로이 김은 수비를 모르는 선수구나. 26세, 어깨 부상 3연패 압박. 그 모든 걸 안고도 역사에 없던 기술을 시도하는 승부욕. 전설이 전설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뭐 어때? 클로이는 이미 금메달 거의 확정이야. 다른 선수가 88점을 넘기는 건 이 컨디션에서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최가온의 2차 런 순서가 왔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1차 런에서 저렇게 크게 넘어졌는데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선에 최가온이 서 있었어요. 절뚝거리는 다리, 왼손에 감긴 검은 보호대, 다친 몸으로 다시 하프파이프에 뛰어든다는 거였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저러다 진짜 크게 다쳐. 2024년 허리 골절도 있었는데 최가온이 출발했어요. 첫 번째 점프, 스위치 백사이드 900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착지 순간 균형이 무너졌어요. 보드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탄식이 흘렀어요.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최가온은 천천히 일어나 남은 슬로프를 내려왔어요.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 런도 실패. 여전히 10점. 12명 중 꼴찌.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잡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돌렸어요. 17세 소녀의 눈물을 전 세계에 송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힘들 텐데요. 용기는 대단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2차 런이 끝났을 때 순위는 명확했어요. 한 번째, 클로이 김 88점. 두 번째, 일본 선수 75.5점. 세 번째, 스위스 선수 68.25점. 클로이 김의 3연패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인터뷰 질문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연패 달성 소감. 숀 화이트도 이루지 못한 기록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계획. 최가온에 대한 생각은 이미 밀려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선수였지만 제 메인 스토리는 아니었으니까요. 3차 런. 마지막 기회. 3번의 시도 중 가장 높은 점수가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죠. 선수들이 차례로 나섰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폭설은 여전했고 완주 자체가 도전이었어요. 일본 선수가 78.25점으로 자기 기록을 경신했지만 클로이 김에게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스위스 선수도 71.5점에 머물렀어요. 역시 3연패는 클로이 김 거야. 확신했습니다. 88점을 넘긴 선수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제 2명이 남았어요. 11번째, 최가온. 12번째, 클로이 김.
출발 순서는 예선 성적 역순이었습니다. 예선 한 번째였던 클로이 김이 마지막에 타는 구조였죠. 그 전에 최가운의 3차런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바람도 강했어요. 과연 다시 출발선에 설까? 2번이나 넘어졌는데 또 시도할까? 그때 출발선에 최가운이 나타났습니다. 관중석이 웅성거렸어요. 박수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죠. 이 애가 정말 또 한다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왼손에 보호대를 감은 채로 눈발은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악조건 중의 악조건이었습니다. 12명의 결선 진출자 중 1차론에서 제대로 연기를 마친 선수가 5명뿐이었을 정도로 잔혹한 날씨였거든요. 렌즈를 최가운에게 맞췄습니다. 그녀는 출발선에 서서 하프파이프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헬멧 너머로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가 달랐습니다. 한 차, 2차론 때보다 훨씬 침착해 보였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 코스를 확인하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최가운은 이 순간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1083바퀴짜리 고난도 트릭을 포기한 거예요. 화려함 대신 안정성, 완벽함 대신 확실함.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900도와 720도 회전으로만 구성을 짰습니다. 대신 채점에서 핵심인 다른 걸 노렸어요. 기술의 다양성, 그리고 높이의 일관성. 하프파이프 채점은 단일 기술의 난이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전 방향이 얼마나 다양한지, 각 점프의 높이가 얼마나 균일한지, 그랩의 완성도가 어떤지, 그 모든 게 합산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해보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만 명이 숨을 멈추고 소녀를 지켜봤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 클로이 김의 3연패가 제 스토리였는데 말이죠. 25년간 올림픽을 취재하며 쌓아온 감이 있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바뀔 때 공기가 달라져요. 온도가 바뀌고 소리가 바뀌고 뭔가 터질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감싸죠. 그 순간이 바로 그랬습니다. 최가운이 출발 자세를 잡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출발. 하프파이프로 들어갔어요.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점프. 스위치 백사이드 900뉴트. 최가운의 몸이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높이가 3m를 넘겼어요. 2바퀴 반 회전. 공중에서 보드를 움켜쥔 그랩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착지. 완벽했습니다. 보드가 정확히 경사면에 닿았고 무릎이 충격을 흡수했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2번이나 넘어졌던 그 선수가 맞나 싶었어요. 모니터의 얼굴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2번째 점프. 스위치 프론트 사이드 720 드렁큰 드라이버. 회전 방향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가 백사이드였다면 2번째는 프론트 사이드. 다양한 회전 방향은 채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핵심이에요. 2바퀴 회전. 공중에서 특유의 그랩을 잡아주며 착지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1차, 2차 런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움직임에 망설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폭설과 강풍이 그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세 번째 점프. 프론트 사이드 900 멜론. 또 다른 방향, 또 다른 그랩. 기술마다 회전 방향과 그랩을 전부 다르게 가져가고 있었어요. 높이도 여전히 3m 이상. 착지 깨끗. 속도 유지. 25년간 스노보드를 봐왔지만 이 정도로 모든 점프의 높이가 균일한 선수는 드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따라 날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 점프. 백사이드 900 스테일 핏이. 다시 백사이드로 돌아왔습니다. 2바퀴 반 회전. 보드 뒤쪽을 잡는 스테일 핏이 그랩이 공중에서 또렷하게 보였어요. 경사면을 물고 내려온 보드의 궤적이 칼로 그은 듯 날카로웠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점프. 마지막. 방금 본 게 진짜인가? 2번이나 쓰러졌던 17세 소녀가
이 폭설 속에서 5개의 점프를 전부 성공시켰다고 전광판에 점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90.25. 잠깐 다시 확인했습니다. 90.25점. 결선 진출자 12명 중 유일한 90점대였습니다. 캡코크 1080을 성공시킨 클로이 김의 88점을 1080 하나 없이 넘어선 거예요. 화려한 기술 없이 완성도만으로 전설을 꺾어버린 겁니다. 순위가 뒤집혔어요. 한 번째, 최가온 90.25점. 두 번째, 클로이 김 88점.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88점으로 압도적 선두를 달리던 클로이 김이 17세 한국 소녀에게 역전당한 거였어요. 최가온이 눈 위에 무너지듯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두려움과 고통과 간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코칭 스태프가 달려왔고 가족이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감독도 코치도 부모님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클로이 김의 3차 런이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주자인 클로이 김이 91점 이상을 받으면 다시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앵글을 출발선으로 돌렸습니다. 관중석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최가온의 기적 같은 역전. 그리고 이제 클로이 김의 반격.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25년 커리어에서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어요. 클로이 김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탈구됐던 어깨에 보조기를 감은 채로 91점 이상. 클로이 김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점수였어요.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점프, 백사이드 900점 깔끔했어요. 두 번째 점프, 프론트 사이드 720점 안정적이었습니다. 좋아. 이대로만 가면 돼. 세 번째 점프, 캡코크 1080점. 1차 런에서 성공시켰던 바로 그 시그니처 기술이었어요. 여자부 최고 난도. 최가온을 역전하려면 난이도를 끌어올려야 했고 클로이 김은 자신의 무기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공중에서 3바퀴 회전. 몸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착지 순간 탈구됐던 어깨가 버텨주지 못한 건지 회전을 마치고 내려오는 타이밍이 어긋났어요. 보드가 경사면에 정확히 닿지 못했습니다. 몸이 기울었어요. 균형을 잡으려 팔을 휘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클로이 김이 넘어졌어요. 경기장 전체에 탄식이 번졌습니다. 클로이 김은 천천히 일어나 남은 슬로프를 내려왔어요. 완주하지 못했으니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이 최종 순위를 표시했어요. 한 번째, 최가온 90.25점. 두 번째, 클로이 김 88점. 세 번째, 오노 미츠키 85점. 최가온의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가온. 한국 설상 종목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올림픽 스노보드 역대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눈 덮인 설산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진 것은 한국 겨울 스포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경기장이 뒤흔들렸습니다.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클로이 김의 3연패가 무너졌어요. 17세 한국 소녀의 손에 그때였습니다. 클로이 김이 하프파이프 아래로 내려왔어요. 보드를 벗고 최가온에게 걸어갔습니다. 앵글을 재빨리 그쪽으로 옮겼어요. 사람들은 라이벌 구도를 기대했을 겁니다. 3연패가 좌절된 분노를 예상한 사람도 있었겠죠. 역사적인 꿈이 산산조각 났으니 당연히 분하고 억울할 거라고. 하지만 그날 벌어진 장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클로이 김이 최가온 앞에 섰어요. 최가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클로이 김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최가온을 꼭 껴안았어요. 최가온이 클로이의 품에서 언니를 연발하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클로이 김이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어요. 축하해, 가온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질투도 아쉬움도 아닌 진심 어린 축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간 올림픽을 취재하며 별의별 장면을 다 봤지만 이 포옹은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맨십이 아니다.
여기엔 뭔가 더 깊은 게 있다. 기자의 촉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믹스드존에서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클로이 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3연패 실패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클로이 김이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은메달이 과거 금메달들보다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부상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최가운 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듯 했어요. 그 애는 마이 베이비예요.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았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클로이 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제 멘토들이 제가 시상대에 올랐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처음 느끼는 감정인데 정말 특별한 순간이에요. 눈시울을 붉히며 이어갔어요. 가온이 아닌 다른 선수와 시상대에 서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가온이가 자랑스럽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멘토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조사하며 알게 된 사실은 두 사람의 인연이 무려 9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였습니다. 2017년 뉴질랜드 카드로나 스키장. 남반구의 한겨울.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던 하프파이프. 벤치 한 구석에 9살 꼬마가 홀로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코치와 단둘이 전지훈련을 온 소녀. 가족은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속에서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슬로프를 바라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 17살의 클로이 김이 다가갔습니다. 이듬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던 중이었어요. 이름이 뭐야?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어떻게든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9살 꼬마의 눈이 접시만큼 커졌어요. 유튜브로 수백 건 돌려봤던 바로 그 선수가 눈앞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최가온이요. 수줍은 목소리. 클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온? 예쁜 이름이다. 나랑 사진 찍을래? 그날 찍힌 한 장의 사진. 세계 정상급 선수 옆에 선 풋풋한 꼬마.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손을 내민 순간이 9회 뒤 올림픽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서사의 첫 페이지였다는 것을. 그리고 태평양 건너편 한국에도 클로이 아버지 김종진 씨와 똑같은 고집을 부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최가온의 아버지 최인영 씨. 사실 이 집은 보통 가족이 아니었어요. 사남매가 전부 스노보드를 탔습니다. 첫째 예원, 둘째 우진, 셋째 가온, 그리고 33개월 막내 우석이까지.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스노보드를 좋아했고 아이들에게 직접 보드를 가르쳤어요. 2017년 한국 SBS 방송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온 가족이 출연했습니다. 막내 우석이가 유모차에서 내려 스노보드를 타는 장면이 화제가 됐죠. 하지만 진짜 눈길을 끈 건 셋째 가온이었어요. 9살, 초등학교 2학년, 보드를 배운 지 겨우 2시즌밖에 안 됐는데 고난도 점프를 해내고 있었거든요. 당시 코치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시니어 선수들보다 더 잘 탄다고도 볼 수 있죠. 계속 훈련하고 열심히 성장하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회 전에 예언이 밀라노에서 현실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제대로 된 하프파이프 시설이 없었어요. 해외 전지훈련 비용은 천문학적이었고 주변의 시선은 칼날 같았습니다. 여자애한테 무슨 스노보드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이었죠. 스노보드를 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는 친척들의 잔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돌아온 뒤 최인영 씨가 김종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조언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종진 씨는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바로 그 길이었으니까요. 기본기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세요. 기초가 탄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날 이후 두 아버지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훈련 방법, 멘탈 관리, 대회 준비. 두 사람의 꿈은 같았어요. 딸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 것.
그때는 몰랐죠. 그 꿈이 언젠가 서로 부딪히게 될 줄은.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멈추게 했을 때 전화위복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전지훈련이 막힌 가온을 위해 김종진 씨가 미국행을 제안한 거예요. 클로이의 코치 벤 위스너에게 12살 가온의 훈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벤 코치가 영상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 아이 몇 살이라고 했어요? 초급반 거칠 필요 없어요. 바로 엘리트 팀으로 데려오세요. 그렇게 가온은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클로이와 같은 코치 밑에서 같은 슬로프에서 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2023년 1월 미국 아스펜 엑스게임 가온이 14세 2개월의 나이로 우승했습니다. 역대 최연소 챔피언 기록. 그 기록의 이전 보유자가 누구였냐고요? 클로이 김이었습니다. 클로이가 14세 9달에 세운 기록을 가온이 7달이나 앞당겨 깨버린 거예요. 그날 밤 클로이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애는 이제 더 이상 꼬마가 아니에요. 마치 자랑스러운 엄마가 된 기분이에요. 스노보드의 미래는 좋은 손에 맡겨졌어요. 자기 기록을 깬 후배를 질투하는 대신 진심으로 축하해 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나니 경기 직후 포옹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스포츠맨십이 아니었습니다. 9회에 걸친 인연이었어요. 손을 내밀어준 17살이 26에 자신의 왕관을 넘겨받는 순간을 지켜본 거였습니다. 최가온의 인터뷰 차례가 왔어요. 통역이 옆에 섰습니다.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2번 넘어지고 3번째에 성공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나요? 최가온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멘탈이 제일 중요했어요. 17세가 2번 쓰러지고 저런 말을 한다고요? 이어서 말했어요. 파이프와 나의 싸움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제 자신을 믿었어요. 솔직히 어디 하나 부러진 줄 알았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여기서 그만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올라갔어요? 머릿속에서 할 수 있어. 너는 가야 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7살 때부터 꿈꿔온 올림픽이잖아요.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해보자고 이를 악물었어요. 클로이와의 관계를 묻자 가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한 번째를 하고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클로이 언니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존경해 오던 선수예요. 시합에서 다쳤을 때도 많이 위로해 주셨고 이긴 것도 기쁘지만 둘이 함께 경기에 나와서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경기 끝나고 언니가 나 이제 은퇴한다면서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진짜인 것 같았어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금메달 최가온, 은메달 클로이 김. 나란히 시상대에 선 2사람. 그때 클로이가 가온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목도리를 살짝 내려줬어요. 카메라 앞에서 얼굴이 더 잘 보이도록. 그리고 가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친구를 봐라. 대단하지 않냐?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클로이가 먼저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가온이 한마디 건넸어요. 언니, 안녕히 가세요. 클로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축하해. 짧은 2마디. 하지만 그 장면 하나가 그날의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최가온이 고개를 들어 깃발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그 장면을 송출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세대 교체였어요. 멘토가 제자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다음 날 오후, 저는 한국 선수촌을 다시 찾았습니다. 취재 노트에 적어뒀던 메모가 떠올랐거든요.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와볼 것. 그 나중이 온 거였어요. 사실 클로이 김 3연패 특집 기사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신 17세의 기적 특집을 준비하게 됐죠. 한층 라운지에 들어섰어요. 이틀 전 봤던 그곳이었습니다. 여전히 외국 선수들이 보였어요. 캐나다 선수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고 독일 선수는 즉석밥을 데우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곳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최가온의 금메달을 본 후였으니까요. 2번 쓰러지고 3번째에 일어선 17세를 만든 게 뭘까? 라운지에 있던 한국 스태프에게 물었어요. 한국 선수촌 시스템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스태프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동안 스태프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운지는 그중 일부일 뿐이에요. 문이 열리자 의무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병원이잖아. 넓은 공간에 각종 의료 장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초음파 치료기, 충격파 치료기, 전기 자극 치료기, 냉온 치료기, 이름도 모르는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통째로 공수했습니다. 선수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요. 스태프가 자부심을 담아 말했어요. 부상 예방과 회복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동계 스포츠는 부상 위험이 높아서 더욱 중요하죠. 최신 모델들이었어요. 한 대에 수천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았습니다. 최가온 선수도 여기서 치료받았나요? 물론이죠. 1차론에서 추락한 후 바로 여기 와서 검사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근육 긴장이 심했어요. 충격파, 치료와 스트레칭으로 컨디션을 회복했죠. 그래서 2차런, 3차런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였어요. 다시 한 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라운지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선수들의 피드백을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이불이 얇다는 의견이 나오면 바로 추가하고 특정 음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날 준비되죠. 벽면 화이트보드에 선수들의 요청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대부분 체크 표시가 돼 있었어요. 간편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과 선호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라운지는 그 시스템의 한 조각일 뿐이었죠. 간편식이 아니라 시스템이었구나. 제가 혼잣말을 하자 스태프가 웃었어요. 맞아요. 저희 목표는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음식, 치료, 휴식, 심리 안정까지 전부요. 이게 17세를 금메달리스트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천재성만으로는 부족해요. 2번 쓰러진 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이 시스템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상을 즉시 치료받을 수 있었고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었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숙소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이틀 전 봤던 2 장면이 나란히 떠올랐어요. 중국의 렌츠원이 네덜란드 베네마르스의 스케이트 날을 건 순간 비열한 반칙으로 메달을 빼앗은 그 장면, 그리고 클로이 김이 최가온을 끌어안은 순간 3연패를 놓친 전설이 자신을 꺾은 제자를 진심으로 축하한 그 장면, 같은 올림픽, 같은 대회에서 벌어진 2가지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는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다른 하나는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아름답게 승복하는 모습. 저는 기사 제목을 정했어요. 이것이 진짜 올림픽 정신이다. 17세 소녀가 폭설 속에서 2번 쓰러지고 3번째에 일어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자신을 믿는 용기, 그것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9회 전 뉴질랜드에서 손을 내밀어준 17살 소녀의 따뜻함. 한국은 선수를 향한 진심과 그것을 실현하는 과학적 지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2명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출발했지만 딸의 꿈을 위해 모든 걸 건 2 남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격려하며 걸어온 길. 스포츠가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유산은 금메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클로이가 가온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온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겠죠. 전 세계 SNS에서 그날 가장 많이 공유된 장면은 점수표가 아니었습니다. 2 선수가 서로를 껴안던 그 순간, 시상대에서 나란히 웃던 그 얼굴. IOC 올림픽 공식 계정이 2 사람의 포옹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썼어요.
멘토와 제자, 챔피언과 새로운 챔피언. 이것이 올림픽 정신입니다. 그 게시물은 올림픽 공식 계정 역대 최다 공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김과 한국의 최가온. 다른 국기를 달았지만 같은 뿌리를 가진 두 사람. 금메달은 목에 걸리지만 품격은 가슴에 남습니다. 기사를 송고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비뇨의 밤하늘에 눈발이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어요. 이틀 전 그 폭설처럼. 하지만 이제 그 눈발이 달라 보였습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무대였어요. 17세 소녀가 기적을 만들어 낸 무대. 아홉 해 전 손을 내밀어준 언니가 웃으며 왕관을 넘겨준 무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이것이 최가온이었고, 이것이 클로이 김이었고, 이것이 올림픽이었습니다.